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첫 연설에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선 집권 여당의 개파간 대타협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실상 20대 국회 첫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책임지는 보수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 노조들은 이 땅의 청년들,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할 만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그동안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만 집중해왔다.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홍 교수님, 네. 오늘 대표 연설 제목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더 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당내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뭐 당내 상황보다도요. 그 원내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그 전반적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 제가 보기엔 적절하게 지금 짚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연설이 나오자마자 예. 야당에서 첫 번째 논평이 뭐냐면 사과는 안 하고 왜 더 다른 데 책임만 돌리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대개 언제든지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논평을 반대해서 하니까 늘 사실은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책임의 이 유무를 막론하고 일단 뭐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좀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이 정진석 대표의 그 전반적인 데에서 공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방법론이에요. 예.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국민의 정부 지난 우리 IMF 경제 위기 때부터 계속 이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지금 이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혹은 집권 여당이 어떻게 책임지고 그 사회적 이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예. 우리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 이해관계 세력들 혹은 야당도 이렇게 우리 내려놔서 그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갑시다.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아쉬움 남는다. 네. 일각에서는 재별 개혁 문제, 분배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새누리당, 보수당 네. 입장에서는 좀 더 진보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자체가 분배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보수가 사실은 떳떳하고 정당한 보수는, 진정한 보수는 사회의 분배 문제를 항상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보수가 집권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분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약간의 우선순위가 분배보다는 성장에 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남들을 따라잡았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 보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갈,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 지향해 나갈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분배가 진보에만의 가치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하면은 거기서 담긴 메시지가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무슨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에서 어떤 방향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국회 연설을 두고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정치권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라든가 국회 운영에서의 변화에 대한 것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가겠다는 예, 것이냐. 이 점에서 보자면 특별한 메시지는 던지지 못했다. 이 부분은 일정하게 지금 홍성걸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 진단을 하거나 무슨 요구를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아까 사회적인 대타협은 뭐 여당, 야당 상관없이 전 정부, 현 정부 상관없이 던져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중향 평균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노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화두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조금 더 절실하고 진정성 있는 말을 던졌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던지는 화두였다는 느낌은 듭니다. 대신 이번에 이제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성으로 두 가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개헌 문제하고 능동적인 우회주의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한 화답이 좀 깔끔하지 못했다. 우선 능동적인 우회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20대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없었고 특권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을 하면서 개헌에 대한 반대를 했단 말이죠. 개헌을 두고 이제 의원들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연합뉴스에서 조사했던 것에 따르면 의원들 80% 이상이 지금 이제 개헌에 참고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개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조금 더 명쾌하게 이러저렇게 해서 지금 개헌 논의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무의미하다고 던졌는데 이번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 대표가 그렇게 막연하게 개헌에 관한 논의를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했던 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얘기할 때 특히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그 점에서 집권 세력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던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당내 상황이 개헌 문제라든가 또 복지하려면 또 증세 문제가 결부가 돼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이 중앙평준화, 그러니까 가운데 정도에 우리가 그 가자 지향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그 변화거든요. 그동안에 보수 혹은 진보 뭐 어느 정파든 간에 사실 이 복지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중하게 고민을 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것만 얘기했을 뿐이지 예컨대 증세 문제라든가 혹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을 안 했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야권은요, 그야말로 뭐 막대한 이걸 약속만 했을 뿐이지 사실 포퓰리즘으로 이용만 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정말 이 지속 가능한 복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야말로 기득권 포기 내려놓고 정말로 후세를 생각을 해서 적당한 부담과 적당한 복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좋은 방향의 지적이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은 뭘 어떻게 내려놓고 또 무엇을 야권이나 혹은 노동계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뭐 요구한 점이 이번에 있었죠. 구체적으로 특히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강성 노조에 대해서 이 비정규직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저는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거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대표 연설도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 일괄 복당의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 문제가 다시 개파 갈등의 화두로 올라와 있는데 권성동 사무총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의 대다수가 복당 결정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난 것을 갖고 왜 사무총장한테 그 책임을 덮어씌우기를 합니까? 저를 왜 희생양을 만듭니까?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제 명예와 인격이 있는데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정당 민주주의 후퇴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원내대표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다가 왜 원내대표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사무총장을 희생양으로 삼는지 그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글쎄요. 권성동 의원은 이번에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항상 넘버원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국회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총장직은
또한 당내에서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또 일이 많은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님이 두 개를 다 함께 할 수 없고 또 122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끄럽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게 국회 법사위원장직에 몰두를 해야 될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당이 빨리 화합 또 통합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다. 왜 희생양을 나를 삼느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라. 이어서들은 이정현 의원, 사실상 매끄럽진 않지만 이 정도에서 당이 빨리 화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갈리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권 사무총장 계속해서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 논란이 좀 증폭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다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뉴스를 봤을 때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주목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오히려 이게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권성동 사무총장 이 문제를 가지고 김희옥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했었죠. 비대위 회의에서의 이제 그 일괄 복당 결정하는 과정에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게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권성동 사무총장의 지적에 좀 공감하는 쪽입니다. 만약에 이게 합당하지 않았다면은 김희호 비대위원장이 운영 과정에서부터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일단 비대위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뒷얘기하는 건 좀 그래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정현 의원이 현재 사실상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원내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원내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그 방식의 관점이라면은 사실상 지금 8월 9일 날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새 지도부를 뽑으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제 다른 정비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번에 권성동 총장의 경질 문제 논란 제기가 뭔가 좀 명분을 얻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구색 맞추기 변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권성동 사무총장의 거취 어떻게 결정하실 거로? 당에서 뭐 뒤조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 권성동 사무총장 입장이 많다고 봅니다. 이게 비대 오히려 이제 해임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은 거죠?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경질돼야 될 이유를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무슨 발언을 했다거나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비대위 결정 자체를 문제를 삼아야지 왜 이걸 하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새누리당이 스스로 자초를 곤혹스러운, 두면서 네. 어려운 국면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 물러날 명분을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딱하고 답답한 지금 상황이죠. 이건 누가 잘못을 시시비비를 지금 가릴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만약에 내가 당당하게 내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민주적 절차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그 절차 자체를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요. 기왕에 혁신 비대위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당무 또 이제 칩거하고 당무 복귀하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상당한 정치인들의 패턴 늘 보여왔던 어떻게 보면 구태적인 정치 이런 것들을 보인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유권자들에게는 결코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또 며칠 만에 이제 복귀를 한 상황 속에서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의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네. 또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새누리당의 리더십의 혼란이라는 것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또 권성동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왜 원내대표가 아니고 사무총장이냐. 사실은 친박계가 이걸 가지고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이죠. 예. 이래서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어차피 지금 그 8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혁신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맡겼다면 그것이 그 결정이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하더라도 그렇게 뒤에서 뭐 이걸 가지고 뒤집자 엎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소탐 대실이지요.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 자체를 지금 국민으로부터 멀게 예. 해야 하는 얘기고요. 권성동 사무총장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지금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외부 인사로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갖고 사실상 자기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 양반이 거기 들어갔겠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의 체면도 체면이지만 그것보다는 벌써 더 큰 체면을 지금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예의인가를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에 사실은 이정현 의원이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물러갈 수 있는, 퇴진할 수 있는 지금 합당한 페이스 세이빙 할 수 있는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 적절한 선에서 국민들께 이러한 모든 일에 내 개인적인 책임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의 한으로서 대표하는 예.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민망하다라고 해서 새누리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제가 권성동 보기에는 의원은 좀 불만스럽더라도 예, 그렇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권성동 의원의 말은 맞지만 언즉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탐 대실로 비춰지고 또 조직 전체, 즉 새누리당 전체의 유권자들의 혐오감을 더 높이는 부담을 줄 수 증가시키는 있다.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별하게 추가할 얘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비대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제 전대 이전까지의 준비하는 정도의 공식적인 당의 대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다라고 했었죠. 예. 그나마 조금 다룰 수 있는 게 혹시 복당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정도였고 그동안에 결정난 게 딱 하나 있었죠. 이제 당의 지도 체제를 집단 단일성. 지도 체제에서 단일성 집단 지도체로 바꾸는 정도였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그런 역할 하는데 김희옥 비대위원장 역할을 도와주는 쪽이 돼야 될 건데 그냥 특별한 역할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본인의 예우를 우선 한다면은 뭔가 전후가 좀 뒤바뀐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건데요. 친박계 의원들은 사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의총에서 사과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의 수위라든가 방법이 좀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의 무난한 진행을 이제 속시할지 모르겠는데 친박 몇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지 마시지 않습니까? 다시 연판장 돌려 다시 모였는데 몇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해가지고요. 소리는 컸지만은 당 내에서 지금 오히려 동조를 받기 힘듭니다. 지난번 당의 비대위 이전에 이제 위원회 무산됐을 때 이전 비대위 무산됐을 때 상황에 못지않게 이번도 상에 당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불가피하게 혹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사과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정치 현장에 대한 감이 없다면은 이런 문제는 정진석 원내대표라도 조금 과단성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칫하면은 이전에 김무성 당 대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던져놨다가 다시 엎드리고 있다가 항상 이렇게 당 20대 총선까지 어려운 국면에 와버렸는데요. 이 점에서는 김희옥 이제 비대위원장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은 정진석 원내대표라도 좀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 교수님 보시기에 네.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실 지금 친박계하고 상당히 지금 갈등이 좀 심화된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참 답답한 게 지금 사과하라 의총에서 사과하라 그러면 사실은 지도부를 더욱 또 약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혁신 비대위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계파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는 거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박계가 원하는 대로 결정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대표를 사퇴시킨다 물러가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지금 공식적인 그 말하자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지도부는 원내대표가 유일한데 그 원내대표를 지금 친박계가 자꾸 뭐 자기네 스스로가 사퇴시킨다, 교체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예. 이게 지금 정당이냐, 봉숭아 학당이냐 이래가지고 지금 좀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래서 무슨 저 차기 정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저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어차피 8월 9일까지 날 받아놓은 혁신 비대위에 대해서 전권을 주었다면 그 전권 비대위에서 나온 결정이 서로 개파나 혹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혹은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그런 예.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지. 그리고 그래야만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지. 그런 뭐 친박계든 비박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어느 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지도부를 혁신 비대위를 어떻게 해서 구성한 지금 혁신 비대위입니까? 저거를 지금 뒤흔들어 가지고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그래서일까요? 사실 좀 친박계 내에서도 일부 시각에는 이제 좀 분화가 되는 것 아니냐, 좀 네. 강운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이제 확실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지금 20대 총선 책임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강성 친박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공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범친박 고리들 중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의 역풍을 맞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친박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복당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무소속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교적 온건 성향의 어떤 의원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새누리당 20대 총선에서 122석밖에 먹지 못했는데 정말 참패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총선을 다시 치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 122석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참패한 상황인데 총선 이후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이렇게 더욱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 힘의 구조가 좀 재편되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우선은요, 그동안에 뭔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이 뭔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새누리당의 문제가 이전에 일정하게 책임 있는 쪽은 국민적인 여론에서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쪽에 또 나설 만한 사람들이 같이 죽어버렸어요, 사실은요. 대표적인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나머지 세력들이었는데 김무성 대표는 어제야 이제 한두 마디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그동안에 조용히 있는 상황이고 예. 김무성 대표를 제외한 지금 나머지 이른바 비박계열에서 뭔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끝나갈 분위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주도했던 친박은 친박대로 국민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세력은 또 중심을 잡을 세력이 없어가지고 네. 이래저래 지금 새누리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좀 민감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8월 9일 전당대회 때에 소위 지금 현재 친박 주류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당권에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8월 9일 이전에 친박계가 집단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든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의 예. 눈높이에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떻게 행동 결정 선택은 친박계 주류계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당권을 잡고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이런 평론을 해오고 한국 정치를 관찰해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친박계가 당권을 잡고 싶다면 지금 이러한 작은 일에 왈가왈부하고 일희일비하는 예.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누리당을 살려야 하고 그 살리는데 주된 역할을 친박 주류계가 했을 때에 국민들은 친박계에서 대표가 나오는 그것을 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백의종군 해야 된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권 보면은 가끔 이게 상식이 아닌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대개 그럴 경우에는 권력자가 무슨 자리를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을 약간의 넘어서거나 식으로? 예. 여론을 넘어서는 조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반영된다거나 또 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이 반영되는 선출직 스타일의 투표 스타일의 당대표를 뽑거나 후보를 뽑았을 때는 일정하게 국민 여론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친박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국민 여론을 벗어나는 쪽으로 본인들이 결사체를 만들어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전대 등에서 그렇게 내부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건 지난 19대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당내에서 국회의장 선출 과정이라든가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은 당내 세력 관계를 넘어서서 국민 네. 여론에 부합하는 쪽으로 갔다는 점에서 당에서 당 대표 권한을 갖고 싶어하는 쪽은 그걸 좀 네.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친박계 사실 뭐 이번 일괄복당 파문에 격앙된 목소리를 냈는데 점점 목소리 수위를 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상황을 좀 들여다 볼까요? 안철수 공동대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10여일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먼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고려도 없이 당원 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홍 교수님, 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언급을 자제해왔던 안철수 공동대표가 부정적 여론을 아무래도 감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여러 다른 정당에서의 대응과는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 내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좀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관계된 회사 전부 다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너무 이른 결론을 중간 발표를 했다. 그것이 예. 후유증이 더 커졌다. 지금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 오히려 수사에 더 협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책임질 게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먼저 전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모두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 나가는 것이 예. 그게 지금 그야말로 새 정치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이지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 입장에서 더 나갈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예. 처리를 어떻게 할 하느냐, 것이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정당도 살릴 수 있고요. 또 살아있는 정당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수민 의원, 의혹의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이 오는 23일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잠시 보실까요? 안 대표도 오늘 이번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사과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검찰 소명 자료는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되십니까? 국민 여론이 많이 좀 비판적인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나오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 안 하시겠다는 거는 비판 여론을 전혀 신경 안 쓰시겠다는 그런 태도로 가도 되는 겁니까? 김수민 의원 소환을 이틀 앞두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님, 사실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검찰 조사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상은 못 하겠는데요. 일단 아까 당 내에서 진상조사단이 한 가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주로 선관위를 중심으로 고발했던 내용들이 그 리베이트 받았던 돈하고 또 캐시카드의 돈 비용이 당에 들어갔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진상조사단은 그것만 이제 그게 아니다. 라는 것만 발표를 했는데 그대로 있다. 예,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좀 뭔가 조금 깔끔하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거론됐던 고발 대상으로 삼았던 김수민, 박선숙 두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던 부분하고 예. 조사 여부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반응은 여론은 좀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깔끔하지 못했고요. 그 논의 과정 속에 또 하나 이제 몇몇 사람이 그동안에 홍보업계에서 관행 이런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앞으로는 아마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에 의존해서 뭔가 해명하려는 태도는 좀 버리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당에서 기소만 된다고 하더라도 당원권을 정지한다든가 처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지만은 다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치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제기됐을지라도 네. 관행이란 말을 없애고 뭔가 새로운 정치에 맞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응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주문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여권의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정부 이번 주 24일 이전에 발표하겠다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지역 정치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양 측의 입장을 잠시 들어볼까요? 저는 야당 의원이고, 예. 그다음에 여당의 서병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시장께서도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과정이 불공정하고 과정이 정당하지가 못하는데 그 결과를 무조건 받아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합리적 의문과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고, 예, 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들은 그 국민 불복종 운동을 당연히 서병시장께서 자기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에 무리하게 가덕도 신공항과 자신의 거취를 연계시켜 놔놓고 예. 지금 그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사의 중간 용역 결과가 보고 난 다음부터 뭔가 불리하니까 이거를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뭔가 불공정 시비로 자기의 난처한 정치적 입장을 지역 감정으로 불붙여가지고 빠져나가려 하는 예. 지역 감정을 불붙이고 부산 분들이 더 격양을 하니까 자기가 더 강경하게 나오고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야당이 거기 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어거지로 따라갈 수 없으면은 또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따라가고 이런 정말 이 화약에 불 붙이듯이 예. 정말 잘못된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잘못된 이 양태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부산 북서 강서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당의 서방수 시장까지 불공정을 말하고 있다. 국민 불복종 운동까지 검토해야 된다. 대구 북구갑이 지역구인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 정치적 입장을 지역 감정으로 불붙여가고 있다. 잘못된 양태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네. 어느 쪽으로 연론하든 상당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참 되는데. 우리 한국 정치권의 후진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데를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입지 조건이나 모든 중앙정부 국가 전체 차원에서 판단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국가별로. 그러나 어느 국가에서도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들이 다 자기네들의 어떤 지역에 이걸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때에 그것이 무슨 과정에 문제가 있느니 흑막이 있느니 혹은 이래가지고 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권이 하루빨리 고쳐야 될 아주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정태옥 의원은요, 이번에 초선 의원인데 그 행정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아마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예. 우연치 않게 본인이 스스로가 또 대구 북구 지금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북구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치 대구 편을 든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내용 얘기 중에는 대구 편을 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부산의 서병수 시장이 지금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지금 이것을 가덕도로 끌어오기 위해서 말하자면 배수의 진을 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정치인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원론적인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그냥 비춰지기에는 조금 그렇게 비춰질 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국책 사업의 경우에요. 정치권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냥 원하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지역 감정 부추겨서 하게 되면요. 가뜩이나 좁으면서도 지역 감정, 지역주의가 이렇게 갈등이 좀 심각한 나라가 세상에 없는데 예. 더욱더
찢어지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프랑스 전문 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결론에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100% 맞죠. 그런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영역을 의뢰하고 결정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이제 의문을 품는 거죠. 품는 건데 과연 이런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과연 실천이 가능할지 국가 사업을 이런 것은 근본으로 남습니다. 이번에 갈등 과정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부산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또 이제 야당이 가세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인터뷰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이제 인터뷰가 됐습니다만은 아시겠지만은 희한하게 지난 20대 총선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지역에서 부산에서 5명을 뽑아주면은 확실하게 지금 공항 가덕도 유치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딱 우연찮게 5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무책임하게 나갈 수 없는 것이고 5명 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쪽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글쎄 5명하고 가덕도 하고.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특히 이제 전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진 여당의 경우에 당선시켜주면 무슨 예산을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예산을 주도하는 세력이라면 당선 여부하고 상관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미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뭐 20일 날 했다가 24일 연기가 됐는데 혹시 또 연기될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돼버려가지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재추진된 사업인데 네. 21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내야 될까요?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지난번에 이제 2011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이것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론했던 것은 경제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50점 기본 만점에 50점 커트라인에 38군점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의 근거로서는 그때 예상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인데 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도 과연 맞느냐? 수요 예측이 맞는 그거 것이냐? 맞느냐? 지금 뻥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당시에 2012년에 총선 국면을 맞으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불을 붙였는데 타당성이 맞다면 해야겠지만은 뭐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면이 돼버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론을 내려서 호소하든 어쩌든 간에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여당이 내부 갈등에 휩싸인 사이 야당은 대여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안을 내기로 했는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아직 광주의 상흔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이 시점에 부대원들을 광주의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탄을 넘어서서 분노합니다. 야 3당은 이번 주 중으로 박승춘 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용서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개탄을 넘어 분노한다.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다.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교수님, 금감로에 이제 공수 11단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1공수여단이 광주 그 민주화운동 당시에 진압부대로 차출이 돼서 이제 들어갔었던 그런 전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과거 광주 사태에서 그것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명예화되고 또 그 당시에 희생된 분들이 다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서 지금 이제 사회적 우리가 치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다면요, 11공수 여단이 그 당시에 그 신군부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에 진압부대로 투입된 것이지, 그 11공수 여단이 지금 2016년에 11공수 여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군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6.25 기념 시가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11공수여단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면 사전에 이것을 논의를 하고 이제 화합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이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저는 오히려 모습도 좋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특히 그 11공수여단이 새로 태어난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그러한 절차 없이 그냥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서로가 오해와 갈등이 비롯됐다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정치권이 또 이 갈등을 봉합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더 벌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더욱 취하려고 한다면 그럼 언제까지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11공수여다는 그럼 대한민국 국군이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자꾸 좁은 시각에서 보지 말고 이제는 좀 합의하고 화해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다른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홍 교수님 의견하고 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문제를 키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강하게 책임지고 대처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예. 뭐 당시에 직접 참여했던 11공수단하고 지금 다르지만은 그걸 받고 있는 세력이 당시에 그 현장이었던 금남로를 행진해가지고 또 지금 기념관으로 남아있는 도청 앞까지 구도청 앞까지 행사하는데 소총을 두고 행사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정서의 문제다. 기본적인 그런 문제고요. 박승춘 지금 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 관련해가지고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춘 처장이 사실상은 지금 최장수 지금 부처장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대개 이 정도 있다면은 정부 부처장으로서의 특별한 뭔가 공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그동안 해왔던 것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썽을 계속 불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의 중심에. 심지어는 이념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던 분이고 그러면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내각으로 세우고 있는 저희까지 의심을 사게 만든단 말이죠. 저는 정부를 꾸려가는 내각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도 해야겠지만 그것을 구심점이 돼가지고 뭔가 국민을 아우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갈등을 증폭시키고 문제에 맞서는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간신히 여거지로 항상 모면했다 다시 한번 문제 던지고 이러는 것인데 예. 저는 저는 오히려 국회 세임 촉구 결의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어도 이번은 교체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체 타이밍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 문제인데 연합뉴스가 국회의원 전월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방법과 시기는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홍 교수님 네.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가야 될까요? 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죠. 뭐 한 30년 흘렀는데 그런데 늘 이런 개헌 문제가 나올 때에 정치권이 처음에 이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요. 전부 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에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권력구조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을 볼 때는요. 권력구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긴급하게 네. 그냥 이 과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싫은 거죠. 예. 그것이 그대로 헌법에 반영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30년이 넘어가면서 정상화됐기 때문에 또 과학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변에서 우리가 헌법에 반영돼야 될 측면이 있고요. 또 통일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발전을 과제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꾸 정치권에서 그 이해관계 입장만에서 보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체로 논의가 많이 돼 왔고요. 심지어는 국회에서 보고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 관련해서는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이제는 탐구라든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의지의 문제다라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계획 일정이 나온 대로 국회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체계적인 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좀 더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적인 공감 여부도 좀 더 확인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저희들이 시간을 좀 더 있었으면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대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